네, 서울중앙지법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이제는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저희가 쟁점에 대해서 나중에 분석할 건데 지난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하셨는데 맞았습니다. 예,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개발 일치장을 몰랐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것. SBS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인동의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가 토지 용도를 자인녹지에서부터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을 시킨 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예, 처리를 하겠다. 예. 이러니까 예, 부득이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변호인들과 이재명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 알았다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개인적인 어떤 그 주관적 인지 영역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가족 재산 신분 행위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설령 틀리다 하더라도 각 주관적으로 인지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걸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 같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기억의 문제이기도 하고 친밀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 이거 사실관계 아니다. 그리고 알았다 몰랐다는 그 자체의 개념 자체가 꼭 법에서 정하는 아니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알았다 몰랐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은 아니다. 교류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 김문기 씨와의 교류 자체를 부인하는 건데 호주도 같이 갔다 왔고 골프도 같이 치고 요트도 같이 탔다. 심지어 골프를 칠 때는 카트카를 이 김문기 씨가 몰고 옆에 탔다. 그런 친밀도가 있었고 이건 그래서 행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아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아직 상세한 재판 결과를 못 봐서 그러니까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이런 무죄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알려지고 아까 있습니다. 그렇게 일보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백현동 문제는 참 그리고 김문기 사건이 왜 많은 그 식자들이 문제를 삼았는가 하면 이게 대장동 게이트를 처음에 대장동이 당군 내의 최대 공익 환수다. 5,503억을 환수했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모든 설계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사기극이다. 당군 내의 최대 사기극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피고인이 주춤한 거예요. 예.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설계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그때부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이 김문기 씨가 누군가 하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으로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설계자란 말이에요. 실무를 담당했다. 예, 실무자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대면 보고를 몇 차례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호주 가수도 카트카를 직접 몰고 그 옆에 이재명 시장이 앉고 그래서 골프를 같이 쳤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 친밀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김문기 씨가 자기 딸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자랑을 했거든요. 나 시장하고 너무 가깝다 이렇게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기 씨가 그 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바로 그 이튿날 SBS 방송에서 난 하위직이라서 성남시장 시절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분을 샀죠. 그래서 이건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하다 이랬는데 아마 재판부가 이걸 무죄를 본 것은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적어놓은 것이 가족관계 재산, 학력, 학력, 이런 식으로 딱 나이를 해놨거든요. 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무죄 판단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범죄 구성 요건 중에 예. 법 조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나이를 했으니까 그게 왜 맞았다. 그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항소심에서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지 싶어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도 아마 항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쟁점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셨으니까 김문기 처장을
그때는 몰랐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그 부분에 해결됐고 그것도 하위직이라서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백현동은 이제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 이 부분. 예, 그것도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기도 했는데 압박은 있었다. 왜냐하면 공문서가 실제로 국토부에서 왔으니까 압박은 있었다고 느꼈고 그 느낌이고 협박까지는 좀 과장된 표현이었다. 그런데 허위 사실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국토부의 공문이 법정에도 진출이 됐고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어디에도 그 압박성 문구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시키든 뭐 그 토지 용도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성남시 소관이다 하는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성이라든가 압박성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그 자연녹지 부지를 어떻게든지 민간에게 빨리 분양을 해갖고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갖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압박으로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박을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그 담당 공무원이 또 증언을 했거든요. 그런 협박은 없었다. 그리고 그런 공문도 이재명 시장이 다 보았다고 아마 그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아시아 디벨로퍼가 백인동 그 아파트를 개발했잖아요. 시행사죠. 예. 그런데 그 아시아 디벨로퍼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결제가 안 나고 막 이런 판에 토지 용도도 4단계가 상향이 안 되고 뭐 전혀 안 되고 처음에는 100% 임대 아파트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결제가 나지 않고 있는데 뒤에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시장의 옛날부터 뒷배가 등장을 딱 하니까 일사천리로 모두 다 해결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잠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백현동은 거기에 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다 판교역 지었죠. 근처에. 심지어 그 50m 높이의 이 절벽 옆에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그건 사용 불허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문제성이 있는 아파트인데. 김인섭이란 이 사람.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일단 70억을 챙겨 먹은 것은 다 들통이 나서 구속이 돼가 있어요. 그 김인섭이 누구냐? 이재명의 첫 번째 성남시장 도전 때 선대 본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 선대 본부장을 지냈으니까 핵심 인물 중에 한 명. 핵심 참모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해결을 했는데 그 토지 용도를 4단계를 상향을 시키면서 100% 임대 아파트를 하기로 한 것을 90%를 분양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특혜예요. 그런데 그래서 변호사님 사실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데 기소가 돼가지고 그 아까 그 시행사랑 그 김인섭 씨 간에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까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시아 디벨로퍼 그 대표인데 하고 김인섭이에게 부탁을 했죠. 그 연결고리까지는 뭐 지금 재판 대법까지는 안 났으니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김인섭은 지금 이제 구속이 돼가 있어요. 김인섭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연결까지는 이제 재판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현동 개발 사건과 또 다른 제가 한 말씀 거기에 대한 파생된 얘기잖아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이게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이 백인동도 저는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백인동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그 엄청난 개발 비리 뭐 위례 신도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두 엄청난 개발 비리 하나는 1조 몇천억, 하나는 3,400억이 하면 넘을 거예요. 백인동은 이 엄청난 개발 비리에 있어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업자에게 뭔가 검찰이 이게 제대로 수사를 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막 처음부터 찾아서 수사를 하고 해서 관련자들을 다 구속을 시킨 게 아니라 언론이 추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언론이 추적을 해서 내가 뭐 특정 신문 같은 걸 얘기를 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특히 대장동은 동아일보가 아주 그 발군의 실력을 보였고 파헤치는데 그리고 백인동은 중앙일보가 아주 뭐 민환 기자들을 투입해서 언론이 아주 세밀하게 다 찾아낸 거예요. 검찰은 솔직히 말해서 쫓아간 겁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거기까지 쭉 백현동 개발 사업까지 가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니 오늘 백현동 그 개발 사업에 아니 이 대해서 사건을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는지 협박이 있었는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말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이 다 수사가 다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자신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언론이 이 개발 비리를 터뜨린 거예요. 대장동 비리도 터뜨렸고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쪽에 백인동 그 또 하나의 게이트가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인동 아니 대장동 게이트는 바로 국힘 게이트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잖아요. 예. 거의 뭐 50억 클럽 얘기 나오고 이제 윤석열 정치 검사 소환되고. 이 사건은요. 아직까지 난 절반밖에 파헤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그러면 나머지 적어도 50억 클럽을 다 파헤쳐야 그리고 대부분의 재판 거래까지 파헤쳐야만 이 모든 전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절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게 미치는 영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습니다. 1심에서 그 2년 2개월 동안 심리를 했잖아요. 한승진 부장이 2년 2개월 심리를 해서 앞에 그 부장판사 한 사람이 퇴직을 하고 그 변호사를 개입해 버리고 이 한승진 부장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2년 2개월 만에 승고를 해서 가령 백인동 유죄 뭐 지금 일본 나온 대로 그 제가 그걸 믿겠습니다. 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무죄. 백인동은 유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걸 선고를 했는데 이거 항소심에서 가령 이게 3개월 정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항소심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 다 불러서 다 심리하고 증거 다 확인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려놓은 것을 항소심에서 가령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꾼다라거나 이게 자유형 선고를 해놨단 말이에요. 신체형 선고를 한 거 아니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놓은 것은 근데 그걸 벌금형으로 바꾼다라거나 뭐 아니면 더 나가서 무죄를 선고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특별한 사유가 밝혀지면 몰라도 새로운 사유 증거 없지 없이 않는 이상. 특별한 증거 없이 그런 식의 판단이 나온다면 광화문에 정말 몇백만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재판부는 감히 생각도 못 할 것이고 이게 아마 대부분까지 난 일사천리로 갈 것으로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뒤 그 빠른 시기 내년 안에. 4월에서 5월 정도에는 확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해했습니다. 이제 의원직은 상실될 것이고 의원직이 박탈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 지난 대선 자금 아마 다른 얘기는 다른 언론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쟁점이나 이런 법리적인 부분 이런 어려운 부분은 아마 다른 데서 충분히 들으실 것 같고 저희가 전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무죄를 확신하긴 했던 것 같은데 유죄 가능성도 열어두긴 했을 거거든요. 그래봤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곧 있으면 이거 대법원 판결도 금방 나오고 2년 2개월짜리 1심 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힘들다 이런 예언하셨어요. 3개월씩이에요. 그 얘기하셨어요. 3개월, 그러면 이제 어쨌든 25일 또 위중교사도 있고 이거 이후로 이제 비명계가 이제 몸을 푸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뭔가 또 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안으로. 제가 여기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의 가장 아픈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플랜 B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 그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행사 그 한마디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비명계를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령 대체를 할 만한 그런 새로운 인물이 뉴스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당장 고민정 의원, 뭐 우상호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할 말이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표현이 그래 유죄가 나오더라도 당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않는다. 예. 이런 식의 얘기가 벌써부터 아침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호위해서 전부 다 그 법정에 출석을 하면서 이건 그냥 일과성 뭐 해프닝 정도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오늘 재판은 이거 1심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최소한 말이에요. 축소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저는 처음에 그리고 이게 이 방송을 생중계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 이게 집행유예형은 무조건 나오는 걸로 보인다.
만약에 이것이 무죄 판단을 했다면 무죄 판단을 했다면 법원은 생중계를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위상 흔들림 없을 것이다?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없다. 아무리 흔들린다? 그렇더라도 풀린 비가 없잖아요. 예. 풀린 비가 없으면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재산은 그보다 한 2배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선자금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을 하게 되면요. 민주당 한동훈 대표는 와야 되지 않는다 이러지만 예. 제가 보기로는 100% 와야 됩니다. 그리고 플랜 B가 없기 때문에 와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친명계 소수 결사옹위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 언제까지 남아있겠어요. 길어봤자 내년 봄이에요. 그럼 남아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할 것이다. 그래도 대권 주자 없는 정당, 대권 주자 찾죠. 예. 당연히 찾게 되죠. 그러면 누구를 찾을까요? 지금 뭐 벌써부터 거론되는 인물이 3K에다가 김부겸 김동연 지사, 예, 예. 그리고 김경수, 김경수, 예. 그래서 3K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4K 하면 거기다 김두관까지 더하고, 예. 그 3K 아니면 4K, 예, 거기에. 거기다 또 뭐 제가 이 성함을 거론을 하기 좀 하셔도 그런데 됩니다. 예. 아니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예. 제법 있습니다. 예. 제 안테나에 잡히는 얘기는 하셔야 이미 됩니다. 뭐 그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예, 추측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추측을 방송에서 추측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아까 저한테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까지 예. 거론했던 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같이 특히 방송 많이 하신 분. 이해찬 전 의원 같은 분이 지금 이제 중심이 돼서 예.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대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 지금 깊은 고민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가령 노무현 그 재단 연관된 분들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것이 가장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예, 아까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계획 정신도 있어야 되고 예. 뭐 이래서 아마 사람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겠죠. 거기까지만 힌트 주시는 겁니까? 예, 뭐 그러면 그 아마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부각은 안 돼요. 아이, 제가 그렇게- 보기로는 아이, 그럼요. 이제 일심인데요. 예.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자연스럽게 모임들이 형성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든 민주당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흠집은 갔다. 이재명. 흠집이 간 게 아닙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그 대들보 아래 주춧돌까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흔들려 버렸으니까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요.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 그냥 벌금 500만 원 정도 선고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전 변호사님, 예. 이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 또 많이 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 변호사님한테 들을 얘기만 듣게. 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씨 얘기도 저희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결국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구속 예상을 했었는데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예, 어제 1시 반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또 지켜본다고 전혀 잠을 못 자고 저는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그 TV를 켜놓고 있는데 속보가 나오기를 1시 반에 이 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그 심리를 먼저 마치고 그 다음에 이 명태균에 대해서 심리를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재판부가 본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천하는데 명태균이가 힘을 써주는 그 대가로 세비의 그 절반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했다. 보이지 않는 약정을 했다. 예. 뭐 약정이 됐으니까 그 처음에는 뭐 9천만 원 이러다가 나중에는 세비 절반을 계산을 하니까 7,600만 원이에요. 7,600만 원을 보낸 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무슨 소리냐. 나는 처음에 돈이 없어서 강혜경을 통해서 이게 선거 비용을 빌렸는데 두 사람 다 예. 강혜경 씨에게 다 이렇게 예. 넘기더라고요. 이 강혜경도 빌렸다. 그리고 강혜경은 지금 세비 절반씩 딱딱 잘라서 명태균에게 보냈다. 그리고 명태균도 이제 강혜경에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천에 개입을 했다 하는 건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이게 이제 영장 발부 사유거든요. 그 판사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이 명태균이가 느닷없이 그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쉽게 말하면 공천에 대해서 청탁성 전화를 텔레그램을 하는 것을 그걸 뽑아가지고 예. 거꾸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렇게 내가 다 까발기겠습니다. 나 이 증거 인멸 할인 영장실질심사 때. 예, 그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후문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오늘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법 판사 입장에선 더 구속 사유가. 오늘 제가 신문을 꼼꼼히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역시 협작권은 협작권에 지나지 않는구나. 자기가 살려고 결국은 대통령도 물고 들어가고 김건희 여사도 물고 들어가는구나. 이게 지금 사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김영선 구속시키고 명태균을 구속시킨 것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원 사건은요.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사건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검찰의 사건 제목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연관돼서 지금 명태균을 수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연관된 수사를 해야 될 사람이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또 이게 김진태 강원도지사 또 박한수 경상도지사. 안 그래도 지금, 예. 지금 변호사님 지금 명태균 씨 발언과 차원이 다른 발언이 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남미에서 이렇게 해외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당대표 입에서 공천 관여가 있었다라고. 이 공항에 와르르 모였잖아요. 네. 등장한 이름도 김은혜 의원, 안철수 의원,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김진태 강원지사,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그리고 포항시장 플러스 알파까지. 예. 그 이게 무게감이 다릅니다, 예, 발언에. 어제 자기가 당대표였을 때 가령 윤 대통령이 그 말했던 이름들을 한꺼번에 다 공항에서 다 터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예. 기자들 와라 몰려있는 데서 이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폭로성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다시 마주쳤을 때 그걸 또 막 이게 파장을 줄이려고 그건 뭐 그렇게 압력성 발언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만 의견을 제시했던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게 다른 데서 대통령께 얘기하는 그 말이 틀렸고 나하고 원내대표하고 의견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수긍을 했다. 저도 거기까지 봤다가 한 1시 반쯤에 다시 이제 기자들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3개 얘기했다. 역정을 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김 여사와 통화도 했다. 실제로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김 여사 그 녹취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내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 아까까지 흐름을 쭉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은 공항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윤 대통령 물고 들어가 버렸는데 이것이 파장이 진짜 커지면 자기도 죽고 윤 대통령도 죽고 잘못하면 다 위험해지니까 이걸 다시 축소를 시키고 완화시키려고 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축소를 시키는 반응을 했는데 또 보니까 자기만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슬쩍 칼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윤 대통령이 참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그 문제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사내 칼럼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정치판이 각박해졌느냐. 옛날에는 가령 대통령 같으면 1분 당원이었다. 그 총재를 하지 않아도 1분 당원이었고 충분히 공천에 대해서는 당대표나 혹은 공관위원장에게 자기 의견을 개진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누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왜 공천 개입이 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기 시작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전에 박영수 특검 때부터 쭉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걸 공천 개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게 이제 2018년 2월 달입니다.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공천 개입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도 공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건 그리고 범죄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것이 다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내 칼럼들이 나온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가 왜소해졌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칼럼을 보고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글을 쓰신 분대로 대통령이 가령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이건 공식 개입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길이냐. 이것이 오히려 정치를 풍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히려 그 뭐 대통령이 뇌물 받고 누구 봐주라 뭐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이것이 우리 정치를 또 풍성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도 사실은 전 변호사님 같은 의문을 비슷하게 가졌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라면 그 정도 범위를가 아니라 물론 제게 예. 아니 이준석 예. 의원이 마지막에 한 말, 예. 그걸 보면 아, 그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명 필요하다. 네. 예,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 발화가 됐을 때 빨리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늘 윤 대통령이 그게 좀 늦어온 편이었잖아요. 늘 늦죠. 예. 늘 늦고 이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100점 만점을 내주는 분이에요. 이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잘 안 믿어요. 방금 예. 저희가 말한 부분이 여론조사 지지율과 많이 연결돼 있어서 예. 저희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보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20%, 15로 가느냐 이런 길목이었는데 17에서 20으로 플러스 3%포인트 올라갔고요. 부정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대국민 담화이고 보수층 TK나 70대 다시 뭉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담화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17%에서 뭐 20%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크게 뭐 상향을 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20%가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 약간 올랐다는 것이 어딘가를 쫙 보면 부울경은 떨어지고 PK가 오르고 70대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PK 70대가 올랐다. 그래서 17%에서 3%포인트가 올라서 20%를 차지하고 부정평가는 거꾸로 74에서 3%포인트가 내려서 71%다. 그런데 그거나 일주 전에 17%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네. 지금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요. 이번에도 이 갤럽에서도 표현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정평가 원인으로서 네 번째, 4주째 앞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이 앞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민생경제 물가다. 이 얘기인데 사실 진짜 뿌리는 뭔가 하면요. 바로 이 민생경제 물가에다가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이 다 독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내가 대통령이 참모 같으면 예. 대통령님 지금부터는 절대 독단적으로 보지 말고 경로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이 용산에서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경로했다 이런 말이 안 나가도록 예. 그리고 늘 참모들이 조언을 받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에는 야당들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야당도 수시로 만나라. 왜 야당이 만나려고 하는데 안 만나주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러지 말고 만나라. 만나서 밥 같이 먹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만나고 그리고 의견 듣고 예. 그러냐. 그런 의견이 있느냐. 근데 상법을 바꾸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앞으로 주주소송 계속 벌어질 거고 굉장히 위험해진다. 난 이렇게 본다. 예.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에 그런 문제로 선의의 토론이 벌어지면 아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하겠느냐. 예. 설령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안심이 날 것이다. 그 안심을 할 것이다. 예. 내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윤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방적 독단적이다. 그리고 소통 미흡. 예. 이게 늘 따라붙습니다. 부정평가 원인에 보면 3위, 4위, 5위 고 무렵에 소통 미흡, 뭐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말 다 비슷한 얘기예요. 전 변호사님, 저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만 정말 단답식으로 예. 얘기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되게 생각만 해도 흐뭇한데 그런 그림 빠른 시일 내에 그려지겠습니까? 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아마 에이펙 마치고 들어오시면
나는 대전환을 하리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인사검증을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들립니다. 예, 네. 인사검증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장 차관들도 많이 바꾸겠지만 대통령 비서실도 많이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일단 아마 윤 대통령이 그 통치하는 방법을 그 자문을 구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아마 이재명 사건도 이제 일단락이 됐으니까 아마 새로운 길, 예. 새로운 길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럼요. 예. 예. 오늘 전은책 변호사 함께했고 오늘 좀 다치셔가지고 얼굴도 불편하신데 나오셨습니다. 아유, 예.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궁금해하실까, 걱정하실까 봐. 제가 오늘 아침에 개하고 운동을 하다가 네. 한 3m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아유. 그래서 여기 지금 약간 발라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은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